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증시 오전에는 한때 1%도 넘는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장중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2100포인트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전에 코스피 약세를 보였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전일 미국 증시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가 나타났던 점과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재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던 것이 주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은행이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에 1,185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도세가 오전 지수의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 출발했던 중국 증시의 상승 반전,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외국인의 매도 강도도 축소되면서 코스피 낙폭도 축소시키면서 21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얘기 조금 해주셨는데 중국, 일본,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아시아 증시는 조금 차별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중국판 나스닥 지수라고 하는 커창판 지수가 오늘 공식 출범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모멘텀으로 장 후반에 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다만 대만이라든가 홍콩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진행 중인 대규모 홍콩 시위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중국 증시와는 다르게 좀 하락 마감했는데요. 불확실성 지속, 그리고 전날 미국 차익 실현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일단 오늘은 LG화학이 한 3.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 로컬 브랜드 중 판매량 1위를 기업인 그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만드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1,034억 원을 출자해서 오는 2021년까지 연간 10기가와트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합작 법인을 통해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이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LG화학을 비롯해서 관련 일질 먼티리얼즈, 신흥 SEC, 포스컬 케미컬 등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내일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6월 FOMC 회의가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도랠리가 연장될 여지는 남아있지만 저희가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되돌림 국면에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닝 시즌이 또 시작이 되는 마무리 국면에 있고요. 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6월 말 G20 회담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FOMC라는 호재와 그리고 무역 정책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같이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이 모두 지지가 되는 그런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류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일부에선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재판 결과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과 추징금 6,3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법원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까? 네, 담당 판사는 두 사람의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품의 금액이 높지만 유통이나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 조 전 부사장이 입장을 밝혔나요?
네, 재판 직후 조 전 부사장은 경영 복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에 구속을 면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복귀에 이어 조현아 부사장까지 복귀할 경우 상속세 납부와 한진가의 경영권 승계는 일단 갈등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향후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의 공세와 남매 간 경영권 분담 수위에 따라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협업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자율주행 업체에 투자하고 LG화학은 중국 자동차 업체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유정 기자. 네, 정민영입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미국 자율주행 업체 오로라에 전략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네, 현대기아차는 미국 오로라에 투자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부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투자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라는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총책임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총괄자 등이 모여 2017년 창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는 오로라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네, 무결점의 자율주행차를 조기 출시해 시장에서 앞서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오로라와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소를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넥소 이외에 현대기아차의 다양한 차량으로 자율주행 연구 개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한편 LG화학은 중국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죠. 네, LG화학은 중국 로컬 브랜드 1위 업체인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합작법인은 LG화학과 지리자동차가 50대 50 지분으로 각각 1,034억 원을 출자합니다.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1년 말까지 전기차 배터리 10기가와트 시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인데요. 이는 순수 전기차 16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 배터리는 2022년부터 지리자동차와 자회사의 중국 출시 전기차에 공급됩니다. 이번 LG화학의 투자는 미중 갈등 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성동 조선해양이 오늘 사실상 마지막 매각 본입차를 진행했습니다. 매각 참여자들 모두가 인수자금 증빙에 실패하면서 결국 유찰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재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성동 조선해양 3차 매각 본입차 결과가 나왔죠. 네, 앞서 예비 입찰 과정에서 인수 의향서를 낸 세 곳,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업체와 해외 사모펀드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세 곳 모두가 오늘 본입찰에 참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인수자금 증빙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 3차 공개 매각도 유찰됐습니다. 네, 성동 조선해양이 지금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성동조선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회생계획안을 가결받아야 하는 시한이 오는 10월 중순인데요. 이번 3차 매각이 불발되면서 기한 내 공개 매각을 재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본입찰 참가자들이 남은 넉 달 동안 충분한 수준의 자금 집행 계획안을 가져온다면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는 게 매각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의 설명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을 통째로 인수할 경우 예상 인수가는 3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의 계약도 불발된다면 청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성동조선을 채권단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청산시킬 수 있는데요. 채권단이 이미 많은 공적 자금을 회사에 투입한 만큼 추가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성동조선은 수의 계약이나 청산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도장을 찍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팔았는데 그 규모가 300억 원이 넘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시돼 있지만 실상은 중국에서 만들어 원산지를 찍지 않고 들여온 제품에 특수기계로 찍은 겁니다. 관세청 대구 본부세관은 이같이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들을 관련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값싼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부품은 626만 점, 시가로 325억 원어치입니다. 장안동 시장에 많이 풀리고 경기도 일대도 갔는데 요르단이나 그러니까 중동 아니면 태국 그 동남아 아니면 남미 쪽에 바이어들이 직접 와가지고 100개씩 200개씩 사가지고 컨테이너 실어서 나가더라고요. 이들 부품은 국내 정품보다 약 30에서 50% 싼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위조된 부품들은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 장치나 현가 장치로 품질 테스트 결과 일부 부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렸던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이번 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약 8개월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강남구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고요? 네, 지난주 보합이었던 강남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는 0.02%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건데요. 급매물로 나왔던 물량이 소진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일반 아파트도 시세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음마아파트의 경우 최근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17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는데요. 지난해 최고 가격인 18억 5천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9.13 대책 이후 급락했던 가격에서 2억 원 이상 회복한 수준입니다. 강남구 외의 송파구도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춰 서울 강남권을 선두로 집값이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는 크게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는 데 그쳤는데요. 지난해 11월 둘째 주 이후 주간 단위로는 최저 낙폭입니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비강남권도 급매물이 정리되면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주 양천구와 마포구 등 6개 구에 이어 이번 주에는 종로구, 광진구, 또 도봉구 등 5개 구가 보합으로 전환하면서 하락을 멈춘 지역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추가 매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인터넷에서 유료로 투자 조언을 해주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가 강화되고 부적격자는 빠르게 퇴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자격 요건 심사를 어떻게 강화한다는 건가요?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자격 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보고 서식을 바꾸고 동시에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을 해서 이들이 낸 자격 요건에 대한 사실 조회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유사 투자 자문을 할 수 있고요. 신고 사항도 사실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폐업을 하거나 사무실의 소재지 또 대표자를 변경을 하더라도 2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서식에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등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나 자진 폐업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의 퇴출도 빨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매 분기마다 금감원이 일제 점검을 벌여서요. 부적격자들은 신속하게 직권 말소하겠다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국세청에 폐업이나 사자 등록 말소를 신고를 하거나 상호 변경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해서 3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겠다는 거고 또 소비자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신고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바꾸고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유관단체들과 함께 설명회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유사투자자문업은 지난 2015년 말에 959개, 1000개가 안 됐는데 올해 5월 말 현재 2,300개로 2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공개도 대폭 까다로워질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회계 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기업 공개, 즉 IPO를 진행하는 상장 주관사들에게 재무제표를 현미경처럼 꼼꼼하게 심사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사해서 적발하고 또 제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회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상장 준비 단계부터 재무제표를 꼼꼼히 들여다봐서 회계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특히 향후 상장사에서 회계 부정이 적발되면 현재 최고 20억 원인 과징금도 대폭 높여서 해당 주관사의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SBS MBC 임종윤입니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혜택을 누리고도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나 기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요?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에게 건보료를 걷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단연가입 제도를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그간 직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임의 가입 규정을 악용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은 뒤 본국으로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건보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 월 11만 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최대 50% 깎아주기로 해 매달 5만 6천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국내에 소득과 재산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이상을 내도록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업무상 배임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21억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새 외부감사법의 영향으로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 중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의 2018년 회계년도 감사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전체 2,068곳 중 37곳으로 1.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의견 거절을 받은 곳은 30곳에 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 평행 기금 채권을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행한 외평채는 10년물 일반 채권 10억 달러와 5년물 녹색 및 지속 가능 채권 5억 달러입니다. 발행 금리는 5년물은 연 2.177%, 10년물은 연 2.677%로 가상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저금리 수준입니다. 항공기 탑승 시 객실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과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부터 항공기 내에 반입금지 물품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객들은 사이트 검색창에 물품 종류를 입력하고 세부 항목에서 해당 제품을 선택하면 기내 반입금지 물품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GM, 현대차 위기감 고조. 전면 파업과 부분 직장 폐쇄 등 극한 대결을 벌이던 르노 삼성 자동차 노사가 극적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1년간 끌어오던 임단협 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 기아차와 한국 GM 등 다른 자동차 회사들 노사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먼저 르노 3수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강경했던 노조, 사실상 백기투항했던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조가 더 이상 이 사측에 맞설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무려 1년 가까이 이어진 임단협 갈등, 막판에 조합의 파업 참석률까지 떨어지면서 여기에 사측의 부분 직장 폐쇄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진이 노조원들에게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파업 철회 직후 곧바로 임단협을 재개했고요. 어제 재협상 테이블에 앉은 지 3시간 만에 이 2차 합의안을 완성했습니다. 네. 앞으로 르노 3석의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종 타결하려면 내일 조합원들의 이 찬반 투표라는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사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임단협이 마무리되자마자 이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이 물량 확보가 시급합니다. 프랑스 본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위탁 물량 배정에서 이 지금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이 신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르노 3수차 노사 대결은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윤 기자, 기아차 노조 그리고 현대차 노조에서 대해서 단일 노조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기아차 노조가 현대차 노조에게 통합을 하자는 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통합 출범하게 되면 8만 명 규모의 이 대규모 노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두 노조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네.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아차 노조가 현대차에 대해서 노조를 합치자고 한 배경은 뭔가요? 네,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겁니다. 네. 기아차 노조는 이번 제안으로 당장 통합이 되겠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 올해 공동투쟁을 통해서 점차 교섭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현대차가 올해 지금 임금단체 협상을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럼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현대차 노사가 이 임단협 집중교섭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미 노사 간 의견차가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노조 통합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둘 다 정년 연장을 사측에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현대차 노조 입장에서도 이 기아차와의 노조 통합론이 이 현 시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유는 이 올해 임단협에서 기아차와 동일한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사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는 원래 이 사측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겼고 현대차는 이 취업 규칙의 차이가 있어서 졌거든요. 그런데 이 노조 통합론이 이런 현대차 노조의 입장에서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편 한국 GM 노조 또 쟁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GM 역시 임단협 갈등 때문입니다. 네. 한국GM 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수차례 무산이 됐다면서 쟁의권 확보, 그러니까 파업을 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이제 이 절차에 나섰는데요. 이 다음 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역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과반 찬성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네. 르노 삼성 임단협 문제가 돌파구를 찾는 것 같은데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계속 임단협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은 금리 인하 깜빡이 켰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때가 아니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제는 정부와 한 목소리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이주열 총재의 바뀐 발언 좀 하나씩 살펴보죠. 불과 네. 2주 만에 지금 시각이 180도 바뀐 셈인데 어떤 근거를 갖고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네, 앞서 이장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이주열 총재의 발언의 키워드를 꼽자면 바로 불확실성이 네. 되겠습니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 이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죠. 그리고 이 경제 상황 변화를 설명하면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지만 미중 무역 분쟁 또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이런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침체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또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이 총재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7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차례에 걸쳐서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해서 현재는 2.5%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또 대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2.5%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을 기반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데 현재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했고 또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예년에 비해서 현재 수출이 30%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악재로 꼽힙니다. 네. 이 영향으로 경상수지도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요. 이미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이나 1% 후반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장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면서 시장도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갑론 일박이 현재도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대불확실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주요 이 수출 분야의 경기가 단기간에 살아나기가 어렵고 또 자칫 국내로 투자된 해외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면서 환율이 불안해지는 이런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또 늘어난 통화량이 이 소비나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10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두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전국 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연 이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주제로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박영기 노무사,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100원 유료 문자로 샤프 3698로 문자 보내주시면 의견 주시고 저희 토론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저임금 심의 관련해서 공청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다음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예상대로 노사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노무사님, 지금 제기되는 노사 주장들을 보면은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하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노무사님은 어떤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이게 좀 답변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그런 질문 같긴 한데요. 네. 제가 뭐 일단 보다 약자인 이제 근로자의 어떤 입장이 조금 네. 마음이 가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노무사라는 직업이 사용자와 기업의, 사용자와 그다음에 근로자의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근로자 측에서, 그러니까 약자인 근로자 측에서 네. 그래도 더 가깝게 서시겠다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근로자들의 주장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활임금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10,000원이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지지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약자는 또 이렇게 사용자도 보면 뭐 대기업도 있고 뭐 네.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고 네. 하는데 중소 이 사업주나 소상공인은 또 약자거든요. 네. 그분들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1만 원 최저임금 공약은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거의 공통 공약이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뭐 임기 내에 할 건지 뭐 2020년까지 할 건지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거 시간의 문제지 최저임금 1만 원은 지금 8,350원인데요. 그 이전에 평균 인상률이 1년에 한 7.4%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문재인 대통령 기간 3년 동안 평균만 해도 10,000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 내에는 뭐 10,000원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위 교수님 저희가 뭐 여러 번 모시고 이런 이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위 교수님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특히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방금 이제 박영기 노무사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들에게 어떤 미치는 최저임금의 어떤 충격파가 좀 상당히 큰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동안에 대략 보면 한 30%가 이제 넘는 이제 최저임금이 지금 상승이 됐습니다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의 이제 신한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네. 월 평균 소득을 되게 301만 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약 300만 원 정도로 네. 볼 때 그걸 이제 인건비 비중이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나온 보도면 분석한 리포트를 보면 한 25% 정도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25일 그러면 이제 한 월 매출을 아주 우리가 미니멈으로 최소한을 잡아가지고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다고 할 때 월 1,000만 원일 때 인건비 비중이 25%면 한 250만 원 정도. 거기에 30%를 계산하면 한 75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월 평균 소득의 자영업자 소득을 300만 원으로 보고 75만 원이 증가했다고 보면 거기서 300만 원에서 75만 원을 빼면 225만 원 떨어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통해서도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비중, 국민당 어떤 비중이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즉 월 평균 자영업자의 평균 어떤 수입 자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올라버렸다면 그것도 단기간에 어떤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지금 타격이 오고 있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노무사님은 지금 이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자문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느낍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이제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저희가 그 최저임금 좀 팩트 체크할 게 있는데요. 그 최저임금 인상이 요번에만 그렇게 급격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도입이 이제 88년도부터인데 그래서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 한 50% 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올렸을 때는 29.7%를 올린 적도 있어요. 한 해에.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이실 텐데 이렇게 뭐 갑자기 이번 정부만 뭐 그렇게 급격히 인상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어려움은 분명히 있고 그때는 또 경제 성장률이 받침이 됐지만 지금은 또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지원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나 등등의 이제 대안을 낸 건데 그게 아직 이제 피부로 와닿기에는 좀 아직 정책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강 변호사님 상반된 의견을 들으셨는데 두 분의 강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거는 최저임금이지 평균임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생활의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이죠. 복지정책이나
또는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닌 그야말로 계약자의 원칙에 맡겨져 있는 저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노동 생산성이 같이 향상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약 30% 정도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올리는 것을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샤프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의견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9084님인데 물가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좀 생각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그리고 10.9% 인상이 됐죠. 그런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으로 전국 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얘기를 이제 이어가 보기 전에 먼저 시민들의 생각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빠른 느낌이 들어요. 제 친구가 이제 자영업 하는 친구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직원들을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다 내보내고 식구들이 다 동원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사업은 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도 너무 빠른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최저임금 수준이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이거 한 30% 오른 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사실 경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은 따라가지를 못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을 듣는 중에 또 1721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최저임금 급격히 올린 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 변호사님 지금 최저임금 위헌 소송이 나온 게 지금 1년 반 전입니다. 배경이 뭔가요? 처음으로는 2017년 11월 22일에 그 2018년 고시에 대해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 11월 1일에 2019년 고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배경은 결국 최저임금을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기업 경영의 자유 그리고 기업의 재산권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 여기에도 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중협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연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전국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의 주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한다, 침해한다 이러고 있는데 최저임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무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헌법소원 취지를 보면 뭐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기업 그 경제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재산권 침해,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육성 위반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헌법조 제32조 제1항은 또 적정임금을 또 그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좀 국가에 의무를 주고 있고요. 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헌법에서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그 헌법소원이 뭐 최저임금법 자체를 뭐 위헌이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인상이 너무 좀 가파르게 돼서 그게 좀 그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소기업 그 보호 육성은 뭐 최저임금이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건 적용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그 인상 포개 문제로 헌법소원을 해버리면 예. 나중에 이제 동결을 하거나 뭐 아주 적은 폭으로 인상했을 때는 또 반대편 근로자 측에서 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네.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이걸 어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네.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사님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걸 가지고 이걸 위헌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반대로도 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은 좀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위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위헌 맞나요? 좀 위헌이라기보다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게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그 자본주의 와서 각 국가별로 다 그걸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설정을 해놓고
가고 있고 각 국가별로 이제 최저임금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같은 경우에 그걸 뭐 15불에서 뭐 20불로 올리니 뭐 이런 어떤 인상폭에 대한 어떤 논란들은 있지만 그 자체가 최저임금의 인상폭 자체가 위헌이라는 어떤 주장은 현재 제기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어떤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위헌 소송 그 자체가 최저임금 그 자체에 대한 거라기보다도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 이렇게 이번에 사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꼭 위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이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는 정책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재산권이라기보다도 네. 기업 활동의 자유 또는 적정 어떤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중소기업 보호 이런 측면에서 이런 최저임금의 급격한 어떤 단기간에 30% 인상이 바람직한가? 이런 이슈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이게 헌법상의 이 가치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냐 하는 어떤 차원의 접근은 좀 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강 변호사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입법 형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거 뭐 자체가 과정이 위법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잉하다, 지금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 좀 지나쳤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위헌 어떤 결정을 꼭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올리는 거를 막아보겠다는 의미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꼭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중에 문자로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는데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심각한 타격 맞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이 경제의 파탄의 원인이다 뭐 이런 매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왜 모르는가 8053님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또 근데 모두가 비판적인 시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9084님, 2575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플랜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은 타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 다시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감소와 임금 격차의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현장을 살펴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저소득층 소득 수준 향상 그리고 소득 분배를 추구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납득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는 의문입니다. 첫 번째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와닿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금방 얘기했지만 저소득층의 어떤 소득 수준을 올리고 소득 분배율 뭐 이런 거에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가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소득 분배 비율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유사 근로자의 임금이라든지 생계비를 모두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만큼 그러면은 노동 생산성이 올라갔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또 유사 근로자 임금을 고려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것은 평균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소득 분배를 추구하는 것은 재정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기업에게 떠맡김으로써 그것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소득 분배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논거로 삼는 것은 좀 약하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을 좀 듣고 종합해 보면은 최저임금 문제 이게 위헌 소송으로 풀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노무사님 결국 이제 노사 양측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그렇게 가야죠. 근데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요즘은 이제 그 사법 심사 이렇게 법원이나 헌재를 가서 해결하려는 그런 네. 경향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갈등만 더 이렇게 증폭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 정말로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뭐 근로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위원회도 그래서 이렇게 노사공 이렇게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뭐 그 충분히 그 안에는 이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도 계시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좀 그 성실히 이렇게 협의하고 토론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만장일치로 위원회가 결정한 적이 없는데 이번 올해는 좀 만장일치로 좀 이렇게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소망이 있습니다. 위균 수님께서는 지금 최저임금 결정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걸 보십니까? 2년 동안에 지금 30% 정도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똑같은 퍼센트 예를 들어서 면 15% 이런 어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을 경우는 아마 자영업자들이 상당 또 한 번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일 거고 아마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아마 정부의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우리가 단기간에 올릴 때는 경제의 어떤 성장 속도하고 좀 보조를 맞춰야 된다. 또는 생산성 향상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까운 예로 우리가 일본이나 어떤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둘 다 특히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게 지금 상태가 경제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는 백화점 영업 시간이 사람이 없어서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의 이상의 지금 기본급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가지고 전체의 경제의 흐름을 개선하는 이 위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기업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지금 이게 최저임금 문제 위헌 소송으로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려울 겁니다. 위헌 결정을 얻어내는 것은 물론 어려울 것이지만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는데요. 저 최저임금을 이제 올리는 것은 물론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요. 근데 외국을 보면 말이죠. 우리 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요. 직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업종별로 또 성별에 따라서도 이렇게 상당 부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연령별에 따라서 또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지역별에 따라서 캐나다와 호주는 또 직종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30%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올린다면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그리고 충격이 덜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직장을 잃으면은 저 최저임금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이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노무사님께 마지막 발언을 듣고 싶은데 지금 뭐 둘 하나 구분인 고용노동법이 너무 잘못됐다. 7047님 별게 다 위헌이다. 최저임금 받아보셨나요?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분명히 이 최저임금이 상향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또 한쪽에서는 진짜 힘들다고 하고요.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될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지난번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이 그 2020년까지 1만 원이라는 그 공약 집행 때문에 그 최근 2년간 이렇게 한 30% 오른 것 같은데요. 아마 속도 조절은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말 좀 지혜를 잘 모아서 좀 모든 국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에 그런 합의안을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어떻게 좀 합의를 만들어 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